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상입니다. 오늘 이야기 참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라서 오면서도 막 그냥 편하실 때 잠깐 조금 수면을 취하셔도 피로를 회복하셔도 괜찮은 그런 주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자치 이제 분권 대학에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이게 옛날에 이제 뛰어난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 사상의 흐름하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어떻게 발전했느냐, 발전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지방자치는 퇴화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걸 좀 역사적으로 다루어 달라 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좀 만들었는데요. 그냥 지방자치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알아서 하는 거.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방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입대지 않도록 하는 거. 중앙정부는 지방에게는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신경 쓰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여야 되는 거죠. 근데요, 여기 참 그한 게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뭐냐? 자기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다. 참 좋은 말이에요. 주민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달아놓는 건 뭐냐면요, 국민 주권 어쩌고저쩌고서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권은 보통 이제 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국가 권력이에요. 지방자치는 그러면은 국가 권력의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쓰레기 봉투값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내 문제인데 갑자기 그 위에 국가가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쓰레기 값은 당신들이 결정해 하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야, 쓰레기 값은 내가 결정할 거야. 쓰레기 봉투 업자하고 짰을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결정할 거야 하면은 우리는 결정 못하는 그런 겁니까? 이 문제가 깔려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이제 여러 가지 괜찮은 판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편견이라든지 국가 중심주의, 국가가 중심에 있고 지방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밑에 달려있는, 국가한테 꼼짝을 못하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어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이런 부분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는 주변적인 것이고 짜투리의 것이고 중량은 국가다라는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죠. 저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재밌죠, 그죠?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오늘 강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이제 지방자치제도는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 때 1948년 그러니까 정부 수립 단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이제 한번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유당, 민주당 정권 때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라는 거는 이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냥 저거는 이렇게 할게요. 대충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그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산시 의회.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법령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시장님이 오산시 행정을 하는 것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령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고 대통령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이든 행정이든 모두가 다 중앙정부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라 라는 게 자유당 정권, 민주당 정권 때 헌법의 정한 지방자치 제도였습니다. 상당히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영역이 좁아져 있었던 거죠. 근데요, 공화당 정부 이후로는 조금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전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고 법령 범위 안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빼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것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는 국가가 시키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고, 국가가 하지마 하면은 만들어서는 안 돼요. 또는 국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도 없고 대통령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국회가 요즘 같이 뭐 식물국회, 동물국회, 요즘 또 뭐랍니까? 뭐 하여튼 이상한 국회가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하고 싶은데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뭔가를 한번 해볼까 하면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도 조례는 그렇지만은 행정 부분은 그래도 중앙정부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조금 열어두긴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조금 넓혀두고 나서도 유신헌법 때는 72년도 유신헌법 때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방의회는 그러니까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안 만든다. 그게 지방자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시장, 군수,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을 했고요. 그래 놓고 지방의회도 조국 통일하고 지방의회 만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 생각해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만들지 말라고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제 공무원들이 지방직 공무원 이제 9급에서 9급, 8급, 7급, 6급 올라가다가 5급 이게 사무관이잖아요. 사무관 승진하면은 그 누가 임명했어요? 사무관 임명은? 9급부터 쭉 올라갈 때는 도지사가 임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관부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면은 공무원이 이제 9급 돼야 뭐 그냥 도지사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그죠? 6급 정도 돼가지고 나 이제 관자 하나 붙여야지 하고 있으면은 누구 얼굴을 봐야 돼요? 그렇죠.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봐야지 자기가 승진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전국이 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가도록 뭐 그렇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방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법률상으로는 조금 나은데요. 실제 오히려 1, 2 공화국 때보다 자유당 민주당 정권보다는 공화국 정부에 들어와서 공화당 정부에 들어와서는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라는 게 더 좁아들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제 뭐 이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뭐 별로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지방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결정한다.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서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뭐 얼마 전에 뭐 낙태죄 위헌 판결 났잖아요. 이제 뭐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만들면은 적어도 임신 12주까지는 낙태가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낙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헌법재판소 고민하다가 이거는 여성이 결정할 문제야. 국가가 결정할 게 아니야.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해. 이건 당신의 권리야 라고 인정해 준 거거든요. 자, 지방의 문제는 그러니까 낙태와 관련해서는 당신의 애를 낳을 것인가 안 낳을 것인가 이거는 당신의 문제다. 이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신의 권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방에서 쓰레기 봉투값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헌법재판소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함부로 그걸 제한해서는 안 돼요. 위헌 판결 납니다. 형법에서 낙태하지 마라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위헌이니까 이 법은 잘못된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지방자치에 관련된 권리는 주민들이 가지는 권리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치권을 이만큼 줄 수도 있고 요만큼 줄 수도 있고 아예 안 줄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저기 국회의원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30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때도 있던데 어떤 때는 막 그냥 일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렁뚱땅하고 그냥 합의하고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그런 존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 이제 우리 그 지방자치 그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려면은 결국은 헌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 논의가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또 좀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런 그 우리나라 제도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 옛날 사람들이 한 이야기에서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요 알투지우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아주 거의 그 이름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보통 이제 우리 같이 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한 학기 두 학기만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지금 이제 서양 근대법하고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져온 거거든요. 그 법의 가장 밑바닥을 이룬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벌써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니까 한참 된 사람이죠. 그 이제 뭐냐면은 지방자치라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뭐 사회계약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태어나고 혼자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거든요. 요거를 단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단계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어떤 인간이 다른 짝을 만나 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고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헌법은요 이상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어쩌저 그렇게 해놨습니다. 혼인하고 가족을 떼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신고를 하면은 혼인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지나가는 애를 데리고도 어쨌든 애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뭉쳐지는 사회가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 가지고는 그냥 한 가족만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동업자끼리 모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주로 이제 동업자들이죠. 동업자끼리 모여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 잡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가지고 도시가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도시가 번창하면은 도시가 있고 뭐 변두리가 있고 농촌이 있고 하다 보면은 통치 단위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요거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거는 뭐 연방 국가에서 주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통치의 단위가 만들어지고요. 또 이제 그것이 모이고 하면은 큰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우리나라 동양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치국평천하 뭐 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제 천하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발전한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어느 것이 가장 중심적인 것이에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겁니까? 이런 정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와 모이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 할 거야, 내가 도지사 할 거야, 내가 의원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사람이 들어와서 만드는 게 있고, 조금 이제 요 동네 요때 사람들 표현법을 이야기하자면은 요거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요거는 인간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든 게 더 우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방식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느냐. 보통 인간은 존엄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또는 그 행동을 옮겼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뭡니까? 지방분권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고 기본은 여기에 놓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렇게 생겼대요, 사람이. 근데 저거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화가가 손으로 그린 거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건 모르죠. 어쨌든 가장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보충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충성이라는 말은 법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제 이런 거죠. 저는 뭐 대학에 있으니까 이 예를 들 수밖에 없네요. 학생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뭐 알바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지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요. 장학금 잘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좀 손을 벌려도 되죠, 그죠? 가족한테 의존을 하거나 또는 가족이 조금 어려우면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는 이몽룡이 그 한양에 시험 치려고 하고 할 때는 문중에서 대줬죠. 문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였거든요. 요즘이야 뭐 별로 아니고 괜히 이런 말 하기 좀 뭐한데 족보만 팔아먹고 뭐 그러는데요. 맨날 족보 사라고 그래서 조금 귀찮아요. 하여튼 어쨌든 뭐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되고 지역사회 그 마을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마을에서 도와주지 못하면은 시장님이 도와줘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도지사님이 도와줘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나라님이 나서야 되는 거죠. 이게 보충성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일단 맡겨두라는 겁니다. 함부로 끼어들지 말고 그 사람이 힘으로 도무지 안 될 때 그때서야 도와줘라. 마지막으로 도와줘라. 최후로 도와줘라. 그걸 보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결정하는 거. 그리고 모든 문제의 논의의 과정은 지방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지방이 의제를 설정을 하고 풀어나가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방의 문제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으로 이제 전국의 쓰레기 봉투값은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값 한 장에 500원. 그러면은 지방은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동네는 이 쓰레기가 많이 나서 500원 하면은 전부 다 그 가게가 다 망한다. 줄여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역 또는 지방의 비토권입니다. 거부권입니다. 중앙정부가 뭘 할 때 지방정부가 나서가지고 또는 지역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벌써 이게 500년 전이죠. 1600년도면은. 그때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물론 이때는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세 넘어오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지방의 힘이 상당히 강했던 때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이 이렇게 자기의 주도권과 자율적인 결정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이야기죠.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4번째 대통령인가 그렇죠. 미국 헌법을 만들고 미국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힘없는 대통령이었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제 워낙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기가 넓은 사람이었나 봐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결정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말로 하면 민주적인 사람이었고요. 나쁜 말로 하면은 조금 그 힘없는 뭐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도 지방자치를 너무나 강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 사람의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밑바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그게 지방자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공동체,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풀뿌리, 이제 싹이 나는 민주주의의 싹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기 뭐 미니공화국 워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원래 땅덩어리가 다르다 보니까 뭐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그렇잖아요. 뭐 차를 몰고 아무리 가도 사람 하나 구경 못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엄청나게 사람 많은 데가 있고 뭐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 우리 같은 거는 그냥 아파트 단지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같이 사는데 다 뭐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슈퍼에 가면은 또 완전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이제 동네 슈퍼에 가서 뭐 물건 사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는 사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다 부딪혀도 인상 못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막 괜히 아는 척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단위들, 이런 단위들, 이게 민주주의의 밑바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이 지방분권 논의는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시, 도 이렇게 되거든요. 기초단체, 광역단체, 요게 자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자치는 그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여야 되고 동네여야 되고 저기 시골에 가면 이장 뭐 이런 마을 거기여야 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더불어 모여서 사는 그거에 자치의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좀 그 점에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시장 뭐 군수님 또는 도지사 같은 사람들은 서울에 모여가지고 그 뭐 연합회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 연합회. 거기 사무실에 가면 지방분권 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전에 이제 그 뭡니까 뭐 헌법 개정할 때 농민 헌법 만들자 해가지고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농민 헌법 만들자는 강의가 열린다는 플랜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네 마을, 그러니까 지방의 그 농촌 마을이면 한 20, 30가구 모여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플랜카드를 붙이려고 하니까 이장님이 붙이지 마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플랜카드를 붙이려면 군수님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대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5개 광고물 그 규제법 그 뭡니까 조례에 의하면 군수가 해야 하는 거거든요. 동네에서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라고 알림판 하나 붙이는 것을 군수님이 도장을 찍는, 이거는 마찬가지 군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을 도지사가 간섭하는 거 또는 대통령이 간섭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실제 중요한 거는 군이나 시 또는 그 도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더불어 모여 사는 우리 동네입니다. 지방자치 단위라는 건 여기 워드라고 썼습니다만 한마디로 우리 동네, 우리나라 말이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 동네, 우리 마을, 그것이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죠. 저 2달러짜리 지폐 가지고 계시는 분, 예, 행운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저거 받고 그 뭡니까 100달러짜리 복권 당첨됐거든요. 근데 저거하고 더하기 2달러짜리 동전이 있어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대박 난다고 그러더래요.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저 사람이 제프슨입니다. 저기에 있는 사람이. 근데요, 뭐 이 사람 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홈룰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저는 이게 혀가 짧아서 저런 거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요. 뭐냐면은 모든 결정의 단위는 마을이어야 된다. 이게 홈룰입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결정의 단위는 중앙정부여야 된다. 이게 이제 딜런 룰이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여기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조금 그 미국에서 한 10개 주 정도가 이 원칙에 그 제퍼슨이 이야기하는 원칙에 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곳이 지역이냐 중앙이냐, 지역이라고 보는 게 요 원칙이고요. 아니다, 지역보다는 중앙이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게 요 원칙인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이 홈룰을 취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이제 이런 주들인데 조금 시골주예요. 이제 시골스러운 주들이 대부분인데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분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단위, 문자 그대로 생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그 단위, 그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제퍼슨의 이야기입니다.
요 제퍼슨의 이야기는 토크빌이라는 사람한테도 이어집니다. 이 토크빌은 프랑스 사람이죠. 그 프랑스에 있다가 미국에 놀러 갔나 봐요. 미국에 놀러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닌데, 하여튼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랑스는 좀 깝깝한 나라, 이제 뭐 그런 체제였는데요. 이제 민주주의나 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다는 점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이야기를 선전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민주적으로 잘 돌아가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이거더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그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대요. 그래서 의논을 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중앙정부나 위에 있는 뭐 시장님 뭐 또는 도지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내린 결정을 함부로 간섭하지 않고 이제 이쪽에서 결정을 내리면은 필요하다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게 적어도 이성적인 사람, 동물하고 구별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느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공동체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기 뭐 변호사회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문제를 결정하는 거. 그 이제 저는 거는 그렇죠. 변호사가 나쁜 짓 하면은 누가 처벌을 해야 돼요? 기본은 변호사 협회에서 처벌을 합니다. 그래, 그 변호사협회에서 처벌을 했는데 그래도 나쁜 놈이다 싶으면은 이제 국가가 이제 잡아넣는 거죠. 그 이제 그 뭡니까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참 보면은 혹시 옛날에 전도연 나온 그 뭡니까 굿 와이프라는 드라마 보신 분? 그런 데는 괜찮은데요. 뭐 재판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굿 와이프라는 그 드라마를 갖다 그 이제 뺏겨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미국 굿 와이프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있는 게요. 두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붙어요. 뭐 돈 내라, 돈 갚아라, 뭐 그러니까 네가 나쁜 짓 했지 그렇게 손해배상해라 그러는 보통 이제 그러면은 법원에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크리스천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면 싸우다 가만히 보니까 나도 신도고 너도 신도예요. 그러면은 굳이 법원에 가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찾아가면은 교회에 그걸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 계시나 봐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을 앉혀 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뭐 무슨 뭐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양보하세요.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결정해도 크게 나쁘진 않잖아요. 물론 아주 큰 잘못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고 하면은 국가가 나서야 되겠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좋은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와, 미국은 너무너무 좋은 나라더라 라고 이제 글을 쓴 거죠. 근데 뭐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인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박사학위 논문 쓰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요즘은 유치원 아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유아 놀이방이죠. 글을 쓰고 읽는 거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는 또는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초등학교에서 글을 배우는 건 마찬가지로 이런 단위에서 자치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요게 밑바닥이 되어야 더 발전하면은 결국에는 그 뭡니까? 그 국가를 운영하는 또는 세계를 운영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뭐 거기에 이제 이런 말도 하죠. 아까 알토지우스가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라는 거 타운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신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우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운 미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 회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해놔놓고 의장이 여기 앉잖아요. 그래 놓으면은 의장이 여러분 모두를 통할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도 의장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의장이 묵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위 말하는 라운드 테이블 방식이죠. 뺑 돌아 앉아가지고 누가 우두머리고 누가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다 같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체제죠. 저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저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그 이제 뭐 말하는 그 사람의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뭡니까? 그 누구한테 좀 말하기 조금 끄러운 거 이야기할 때는 찾아가는 것보다 전화로 하잖아요. 전화하기 조금 뭐 하면 문자 보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얼굴 마주보고 실제 목소리 들어가면서 표정을 읽어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조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한 것도 양해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을에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구조가 이제 이런 타운 미팅이죠. 그래서 타운 미팅이라는 게 단순히 안건을 하나 던져 놔놓고 의논해가지고 뭐 다수결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하느냐 이거 확인하는 의미를 넘었습니다. 타운 미팅은요 서로 만나가지고 뭔가를 교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아주고 그래서 서로 합쳐나가는 과정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죠. 요거는 그냥 지방자치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자지구레한 이야기들 합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고 저떻고. 근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 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뭐 멀리 따져보면은 괜찮은 그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독재 시절에 뭔가 힘드는 것도 있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지방자치다.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계속 쓰레기 봉투값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 봉투값은 대통령은 관계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자기가 안 치우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고 그 봉투값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거, 뭐 쓰레기 값을, 봉투값을 100원으로 할 것이냐 150원으로 할 것이냐 또는 뭐 도에서 시에서 공짜로 나눠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을 들어서 찬반을 표시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걸 정치라고 그러죠. 그런 걸 생활정치라고 그럽니다. 국가 전체가 미국하고 어떻게 되고 뭐 비핵화를 어떻게 하고 김정은하고 어떻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그런 게 있죠. 그 뭡니까? 음식물 분리수거할 때 그 분리수거하는 통을 우리 동 앞에 놔야 됩니까? 옆 동 앞에 놔야 됩니까? 당연히 옆 동 앞에 놔야죠. 왜 우리 동 앞에 놔요? 저희 아파트에서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해결됐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같은 값이면 냄새 안 맡는 게 좋잖아요. 팔이 안 끓는 게 좋거든요. 그게 뭐 옆동하고 원수 져가면서 싸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은 머리를 맞대서 의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문제예요. 이걸 위해서 옆동 대표하고 우리 동 대표가 막 논쟁을 벌입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그 자체가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냄새 안 나는 쓰레기통을 살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 그걸 위해서죠. 바로 그런 정치가 우리는 생활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합의를 위해서, 합의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갈라서기 위해서 싸워서는 큰일 나는 것이고요. 실제 그런 겁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뭐 정체성 정치니 뭐니 그러지만은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저는 누굽니까? 집에 가면은 저는 맨날 한남 소리 듣거든요. 저희 집에는 그 딸이 둘이가 있어가지고 한남충이라는 말까지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뭐 꼰대라고 그러고요. 그게 이제 뭐 학교 가면은 그 뭐 교수지만은
또 다른 데 가면 또 동창회 가면 친구잖아요. 저는 탁구를 치는데요. 탁구장에 가면은 천덕꾸리게요. 탁구 제일 못 친다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한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 생활, 내가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달라지는데, 이거를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탁구장에 가서 뭔가 그래도 누군가가, 그래요. 진짜 참 강한 게요. 딴 게임은 모르겠는데 탁구는 실력 떨어지면은 좀 잘 치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탁구장에 앉아 있으면은 진짜 어떤 때는 한 2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저 혼자 휴대폰 보다가 오는 때가 있어요. 정말 쓸쓸하고 불쌍한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이거를 제 대학에서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탁구장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탁구장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에서 해결할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거, 지방자치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말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나를 모르는데. 그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노래 알겠다. 그 참 그래요. 제가 로스쿨 교수가 되다 보니까 맨날 대학원생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10년 만에 작년 2학기, 올 1학기 학부 학생 1학년 학생들을 수업을 맡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며칠 전에 성년식을 거친 학생들일 거예요. 19, 20 되는 애들이거든요. 한 번은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데 어느 녀석이 손을 들더만 선생님 그 답안지 연필로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은 연필로 써도 되지만 답안지는 볼펜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게 전부 다 눈이 벌덩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 딴에는 아주 멋진 개그를 했는데 진짜 그래요. 넘어갑시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다가 안 되겠다. 어쨌든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인 것이죠. 이제 바로 그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 지방분권, 특히 이제 생활 단위로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국회는 더더욱 그렇고요.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그 말로만 그러고 실제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직 지방분권에는 그렇게 익숙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이제 우리나라가 48년에 정부를 만들고 나서 헌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본 겁니다. 쭉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라 체제를 만들었던 데가 자유당, 민주당 정권 때입니다. 4.19가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됐던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정권이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까지 그리고 이제 87년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민주화기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근데요, 저기 9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대요? 제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온 해. IMF가 있었죠. 이제 국가 운영이 사실은 저 IMF를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을 꺼가지고 민주화기,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흐름들이 실제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하고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이때는 지방자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방자치 왜 해? 안 해. 그러다가 민주주의를 하려면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돼. 뭔가 조금씩 싹이 트던 그런 시기였죠. 사실 요때만 하더라도 국가체제가 그렇게 완비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때 제일 힘센 국가기관이 뭐였습니까? 요즘 검경수사권 독립조정 어쩌고 그러잖아요. 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져갔을까요? 경찰이 워낙 엉망으로 하니까 못 믿겠다 해가지고 이제 검찰한테 맡긴 겁니다.
1954년 그 형사소송법 제정하면서 검찰한테 맡기면서 이제 김병로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은 경찰한테 도무지 맡길 수 없으니까 한 10년 정도만 검찰이 수사권 행사하면서 경찰을 좀 바로잡아 보자 했던 겁니다. 그때 10년이라 했던 게 70년이 이어진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경찰이 힘을 가지고 또 하나 이제 조폭이 설치던 때, 조폭이 정치의 수단이 있잖아요. 뭡니까? 시라소니 하여튼 이정재 이런 그런 거. 여기는 뭐였어요?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이런 비밀정보기관. 그게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때 되면은 뭐가 힘을 가집니까? 이때 되면은 이제 이미 이제 법치가 회복이 되면서 법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해서 검찰공화국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97년 이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재벌이라든지 대기업이 힘을 가지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구도에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사실 표를 그려놨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그냥 4.19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는 도입을 하면서 뭔가 조금씩 이제 꿈틀거리던 그러다가 군사정권기에는 아예 지방자치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그래도 지방의회 같은 것들을 하나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선거도 하기도 했어요.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이때는 아예 의회도 없어져 버리고 시장도지사 같은 거는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해버리고 모든 게 대통령 직할로 들어가던 그런 시기고요. 이제 87년 이후부터는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서 지방의회도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장 쫓아내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보면은요. 조선시대 같으면은 지방자치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향소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였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원님들은 전부 다 중앙에서 다 파견했잖아요. 과거 시험 합격했거나 어쨌든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보내면은 원님이 이제 나팔 불고 행차해가지고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원님을 통제하기 위해서 원님이 지 맘대로 하지 못하게 이제 가로막고 나선 것 중에 하나가 유향소죠. 그 마을에 있는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원님들이 하는 거 쳐다보고 잘하면은 박수 쳐주고 송덕비 지어주고 못하면은 막무라하고 이제 그런 형태였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저녁 시간 수업이 돼야 이런 게 재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귀신은 언제 나타나요? 이때 귀신 나타났던 데잖아요. 장화, 홍련 이런 귀신은 한이 맺혀서 나타나잖아요. 보통 이제 원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서양의 귀신은 괜히 사람들 해코지하러 나타나지만은 우리나라 귀신은 한이 맺힌 걸 풀지 못해서 이성운을 가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꼭 나타나면 그래서 어디에 나타나요? 힘없는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요. 마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은 바람과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촛불이 꺼지고 문이 탁 열리고 나타나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입에 피를 물고 머리를 풀고 그러면서 이제 원님한테 하소연을 하는데요. 참 재밌는 게 원님이 좀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원님은 거기서 심장마비 걸려가 죽잖아요. 그런데 강단 있는 원님 같으면은 눈을 부릅뜨고 정체를 밝혀라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한을 풀어주고 그래서 그 귀신 등등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삼정성 육판서까지 하는 이제 그렇게 추세를 하지 않습니까? 요걸 잘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원님, 중앙정치, 중앙권력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떠돌아다니는 귀신, 이 사람들이죠. 지역 세력과 중앙 세력의 싸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지역 세력이 강하면은 중앙에서 파견된 원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빈둥빈둥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었다가 이따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체제고요. 뭔가
지역 세력이 약하거나 중앙 세력이 강하면은 그 마을을 살고 휘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행태였거든요. 어쨌든 우리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중앙에서 관리들이 파견되었다 하지만은 여전히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중앙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이제 뭐 어쨌든 그 유양소 같은 거 또는 뭐 향약 같은 거는 또 다른 형태죠. 문자 그대로 물론 양반들끼리 모여서 했습니다만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그 규약도 만들고 뭔가 마을 문제를 해결하던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뭡니까 일제 강점기가 지나서 48년 그 이제 새로 그 헌법을 만들고요. 그 이제 48년 헌법 96조부터 이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폼 삼아서 한번 적어 본 겁니다. 그 이제 1948년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나눠야 되는 건 당연해요. 국가를 운영하려면 중앙의 문제, 지방의 문제 분할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문제가 사실 우리 헌법을 만들 때 그때 이제 헌법 만드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은 정말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자기들 원하는 걸 헌법에다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심지어 어떤 규정까지 있느냐면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는 조항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힘도 없는 나라였거든요.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미군은 군인이 와서 통치를 하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세계 평화의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던 그런 시절인데요.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에는 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대로 되기를 원하겠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가 운영도 비극거리기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는 더더욱 그랬죠. 특히 그 이승만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는 이론적으로는 해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비극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일본 군들이 쫓겨나고 일본 경찰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치안 유지는 누가 했습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건국준비위원회 해가지고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조직이 있었고요. 그것도 뭐 나중에 와야 되긴 합니다만은 지방에는 특히 이제 저 삼남지방 우리나라는 그 뭡니까 대한민국이 맞아요? 조선이 맞아요? 여기에 모르겠어요. 참 재밌는 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데요. 고조선은 북방부에 있었죠, 그죠? 저기 경남, 호남, 충청 요거는 삼한지대라고 그래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은 그쪽이고 조선은 북쪽인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혹시 그 역사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좀 하여튼 그런데요. 어쨌든 저 남쪽, 특히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좌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민공화국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공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공장이 일본 사람들 빠져나가니까 경영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노동자들이 그 공장 평의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45년부터 48년까지 치열하게 이념 투쟁을 벌이고요. 이제 정부를 만들고 특히 50년 6.25 전쟁이 날 때까지 이 우익 좌익 싸움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우익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지방자치를 하려고 보니까 뭐 그냥 막말로 왼통 빨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맡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맡겨봐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지방자치냐 이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여건도 없었고 더더욱 거기다가 이념 분쟁까지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는 안 했으면 좋은
더더군다나 이승만 대통령은 또 권력 욕구는 상당히 강했잖아요. 모든 걸 자기가 다 장악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까지 이제 같이 더불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지방자치가 그나마 제도라도 남아있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던 거죠. 어쨌든 폐허에서 정부를 새로 만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념 대립이 있었던 그런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어떻게 보면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좀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은 왜 자꾸 그렇게 온 그 국민들을 다 동원했지 않습니까? 부인회회 만들고 조계종도 자기 사람들로 만들고 하여튼 그렇게 다 조직을 했었거든요. 그 이제 참 재밌는 게요. 그 뭡니까? 원래 이제 그 유진호 박사가 헌법 초안을 만들 때는 의원 내각제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박사가 나 대통령 안 시켜주면 난 안 할래. 그러니까 대통령제로 바로 바꿨거든요. 왜 바꿔요? 그때 이제 그 국회를 지배하던 거는 한민당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그 할아버지 뻘 되는 거죠.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각제가 되면 자기들이 정부를 다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제 하고 싶어 하니까 쉽게 바꿔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나라 국무총리제가 그래서 이게 골치가 아픈데요. 대통령제로 바꿔주면서 국무총리제를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자기 사람으로 뽑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허수아비, 국무총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다 한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총리를 지명하는데 한민당이 원하는 사람을 지명 안 하고 자기 사람을 지명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부결하고 또 몇 번 또 다른 사람 지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타협을 해가지고 결국은 한민당이 양보를 한 겁니다. 져버렸죠.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완전히 척을 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한민당은 이승만 대통령 하는 거마다 딴지 걸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 그냥 골치 아프니까 쳐다보도 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조직을 하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권력을 국민들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분권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방이 분권되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 시장 군수를 따라가지 대통령을 안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분권은 또 한편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였죠.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자칫 잘못하면은 그때 식으로 하면 빨갱이였죠. 빨갱이한테 다 넘어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1948년에 지방자치법은 정해놔 놓고요. 이제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상급, 하급, 지금은 이제 광역이고 저거는 기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고 그렇게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구성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방의회 함부로 구성하고 선거했다가는 빨갛게 될까봐. 그래서 빨갛게 쳐내놨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장관이 내무부 장관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지방의회는 지방 분권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선거를 아예 실시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참 저때 정치를 했던 사람은 우리 선조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할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선조 그러면은 좀 조선시대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선배라고 하기엔 조금 뭔가 어쨌든 참 신기한 게요. 1950년에 한국전쟁이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53년까지. 근데요, 그때까지 그 전쟁을 하면서도 피난 다니면서도 국회는 할 짓은 다 했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만들어내죠. 중요한 법들 그때 다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헌법 개정까지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상당히 그런데요. 어쨌든 5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국회하고 척을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기 생각 가만하니까 다시 이제 국회에서 안 뽑아줄 것 같아요. 그렇게 헌법 바꿔가지고 직선제를 도입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놔놓고 이제 그 뭡니까? 의회 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의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참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선거는 요 근래 와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죽을 수든 잘하든 관계없이 야당이 참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만 하면은 정치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야당이 깨지는 그런 그 이상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초기 때만 하더라도 지방이 야당세가 상당히 강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간 그 뭡니까 좌파나 좌익 쪽의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 그 재임 시에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농촌은 여당을 찍어주고 도시는 야당을 찍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여촌야도 뭐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뭐 그때는 여론조사는 없었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라면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 잘못한다라고 표를 던졌는데 선거만 하면은 대통령 찍어준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유가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뭐 이런 거 하는 뭐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건지 맨날 야당은 깨지는 그런 선거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선거만 하면은 지방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는데도 지방 자치에 대해서는 별로 그 의지가 없었어요. 뭐 저렇게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뭐 구성하고 끝나는 뭐 그런 정도였죠. 그때 이제 지방 선거 하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 김말복입니까? 하여튼 뭐 그 출마를 했고요. 그 이제 선거 공보였던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투표장이고 그러다가 이제 1958년 우리나라 1958년 58년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58년 개띠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뭐 못된 거 잘못된 거 있으면 거의 대부분 58년 개띠 탓인 것 같아요. 58년에 이제 지방자치를 아예 그냥 그 뭡니까 뒤로 물려버리고 맙니다. 이때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하고 이제 장기 집권을 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아예 그 뭐 직선제도 뭐든 다 폐지해버리고요. 읍면장까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체제를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 대통령이 장악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버립니다. 뭐 그래놓고 이제 결국은 망하고 말죠. 그 이제 60년 이제 4.19가 일어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지방자치를 제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 명장, 뭐 리장까지도 다 직선제로 하고요. 이때 이제 선거 연령이 20세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19세로 바뀌었고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간 그 공직선거법에는 18세로 되어 있죠.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거. 그래서 이제 그 4.19가 있었고 민주당 정권이 들었었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민주당 정권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선거를 했더만은 참패를 해버립니다. 또 여기서도.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요. 적어도 그 뭡니까 그 87년 민주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들어선 거는 분명해요. 제도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뭐 1년도 못하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군사정권기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그때는 아예 그냥 헌법 바꾸지만은 지방자치에 따른 규정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요.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아예 그냥 지방자치는 그냥 다 지워버립니다. 지방의회 없애버리고요. 그 이제 그 뭐 군수도지사 뭐 이런 거는 뭐 내무부 장관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체제가 돼버렸던 거죠. 그 이제 그 뭡니까 지방의회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하는 데 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예 구성도 안 하고 뭐 그랬었죠. 유신헌 법 때는 아예 지방자치는 이제 거리가 멀었었고요. 그 전두환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특별히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의지도 없었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통일 때까지 안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때 통일대 하겠다는 생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지방의회는 아예 평생 안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87년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을 합니다. 6월 항쟁, 60항쟁이 그랬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호언선언을 하니까 60항쟁이 일어났고 6.29 선언이 있었죠. 6.29 선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게 두 가지가 첫째가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가 지방자치를 부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6.29 선언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래 놓고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 지방자치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88년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었고요.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9년도 개정에서는 이제 지방의회가 행정감사권도 가지게 뭐 그러고 이제 요때 이제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를 하게 그렇게 해놨던 거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를 이제 시동을 거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부릉부릉 해보자 하고 이제 몇 개를 하는데요. 어쨌든 91년에 이제 그 지방의회 선거를 합니다. 광역 다 했는데요.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 민자당이 압승을 하고 야당은 참패를 하고 뭐 그런 그 형태였죠. 사실 요 당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가 가장 판을 치던 시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말뚝만 박아놔도 당선되는 뭐 그런 시기였죠. 이제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 선거를 하는데 지역에 유능한 인재를 뽑아가지고 이 지역을 발전시킬 사람을 뽑아야 되는 선거에서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당 공천을 받았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찍어준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방의회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시장 군수 출마하는 사람이나 하여튼 뭔가 지역에서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를 쳐다보지 않는 거죠. 중앙당에서 뭘 하는가 또는 누구를 쳐다봐요? 자기 공천을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쳐다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맹주 정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역에 맹주가 하나가 있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든 뭐 당협위 뭐 위원장이든 뭐 누구든 그리고 이 사람은 중앙에 끈이 닿아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중앙에 어떻게 해가지고 나 공천 하나 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방 분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돼가는 것 같은데 지방의회도 선거를 하고 구성도 하고 돼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이 좌지우지하는 지금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방선거 하면은 중앙 눈치들 많이 보잖아요. 하여튼 조금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까진 좋았는데 지방자치가 되려면은 지방의회도 선거를 해야 되지만 자치단체장도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태우 정부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방자치 하겠다라고 6.29 선언에서 공언을 해놔놓고도 별 생각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의회 의원들은 힘이 별로 없으니까 뭐 직선해도 뭐 선거해도 괜찮은데 장은 자기가 잡고 있어야 자기 권력이잖아요. 조금 이제 그런 였습니다. 김윤삼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번 급선회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약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는 뭐 그런 형태죠. 95년도에 최초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요때 이제 94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해가지고 단체장 재임은 3번만 할 수 있고 4번 이상은 못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외국 보면은 그 이제 미국에 제가 이제 90년도에 아이오와주에 그 1년 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아이오와 시도레피드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 시장이 그 당시에 18년째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에. 근데 아직도 재임하고 있어요. 완전 장기 집권을 하는데요. 아마 그분도 아마 돌아가실 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왜 3번만 하라고 12년만 해먹으라고 했을까요? 해먹으라면 표현이 잘못됐네요. 12년만 재직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저게 이제 캘리포니아 제도인데요. 뭐냐면은 지역에서 그 자치단체장을 오래 하면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신이 여기에서 12년 동안 주지사를 하든 시장을 하든 했으면은 좀 더 큰 물에 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라. 그러니까 뭐 연방의회로 가든 또 시장 같으면은 주지사 출마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네가 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그걸 획득해 가지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라 라는 그런 그 들어가 있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그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만 하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사실 뭐 이런 제도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김영삼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했다는 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래도 여전히 지역주의는 판을 치던 그런 시기이기는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지방자치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르는 거예요. 의회도 선거를 했고 장도 선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뽑은 지방정부가 이제 성립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DJ 정부 때 가가지고는 조금 그 주민들의 권력을 좀 더 강화시킵니다. 필요하다면은 주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주민들이 이제 주민총수의 20분의 1 이상 서명을 하면은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주도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최초의 사례가 뭘까요? 2000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저기 광주하고 전라남도 지방에서 친환경 급식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먹는 급식 있잖아요. 그거는 뭐 농약 들어가고 뭐 이상한 거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뭐 친환경 유기농 뭐 그런 것들을 먹여라 라고 주민들이 서명 받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통과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한참 이제 그 바람이 불다가 그 다음 이제 됐던 것이 2011년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주민 발의로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뭐 좀 그런 그게 있었죠. 그 이제 주민 발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민들이 지방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산시도 그래요.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12월 달만 되면 보도블록 다 갈아치우는 거. 저게 왜 그래? 싶으면 주민들이 서명 받아가지고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돈 함부로 쓰는 거 그런 거 감사 청구하는 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전국적 협의체 만드는 거. 이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지방분권 제대로 만들어라. 헌법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노무현 정부 때는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은 행정수도로 옮기겠다 하다가 제대로 못된 거. 뭐 이상한 관습법이니 뭐니. 아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30년 동안 한 판결 중에서 가장 잘못된 판결 중에 하나일 겁니다. 헌법학자들이 꼽는 제1순위가 더 워스트, 가장 나쁜 판결 뭐냐? 그러면 요걸 꼽아요. 관습헌법 하면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막았던 거 사실 좀 잘못된 건데요. 어쨌든 행정수도는 이전은 못했습니다만은 세종시에 이제 특별시를 만들어 놨고요. 혁신도시 만들어 가지고 지방분권했다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 소환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당신 내려와 라고 하는 거죠. 저게 이제 제일 처음 됐던 게 서울 옆에 그 하남이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시도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시도가 됐습니다만 전부 다 실패합니다. 다 성공한 예는 없는데요. 어쨌든 주민들이 시장님 물러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큰 힘이죠.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걸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뭐 괜찮은 제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가장 큰 성과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장님 출신이 대통령이 된 사례죠. 서울시장 하다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 교육감 직선제로 하는 바람에 교육 행정의 변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그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실제 이게 이제 그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결정한 주민투표에서 결정된 사례들인데요. 그 뭡니까? 제주도는 지금 옛날에는 시가 2개, 군이 2개였잖아요. 그 뭡니까? 제주군, 뭐 서귀포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그걸 하나로 통합한 거. 그리고 이제 청주하고 청운군하고 합쳤던 거 뭐 쭉 이런 거 있고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민들이 의해서 결정이 됐던 겁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뭡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 뭐 폐기물들 이거 모을 데가 없잖아요. 방사능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설치할까? 설치하는 데마다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엄청나게 선심을 쓰면서 주민투표 부처가 경주에서 오케이 그랬거든요.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왜 이거 선정해가지고 그 폐기장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왜 지진이 나요? 하여튼 좀 그래요. 그때까지 지진이 안 나다가 갑자기 이제 만들고 나서 지진이 나는. 아주 재밌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그 뭡니까?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시청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그러고 신청하면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청주시에서 이제 시의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실 지방자치가 뭔지도 모르는 판에 그냥 선거한다니까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서 시의회 가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랬죠. 뭐 모든 의회가 다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뭡니까? 외국 여행을 갔어요. 이제 그 뭐 시찰 그래가지고 일본에 조그마한 그 도시에 한번 가봤더만은 거기에 보니까 정보 공개 조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거 괜찮네 해가지고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주민들은 청주시청에 대해서 어떤 그 뭐 문서라든지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공개 청구를 해서 볼 수 있다.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청주시 공무원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여태까지는 우리끼리 다 했는데 주민들이 보자면 보여주면 좀 그렇잖아요. 민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돼 해가지고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 조례가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이 다 알게 된 거거든요. 그 뭐 대부분에서 보니까 뭐 엉터리는 그냥 이거는 좋은 거야 하고 괜찮다라고 판결해 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가 완성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요. 그러다니까 전국에 있는 주민들이 저거는 좋은 거야 싶은 거예요. 그게 각자 전부 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럴 바에야 법으로 만들자고 국회에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입니다.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요즘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다 보여줘요. 저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인데요. 들어오는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공개하는 거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또는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행정을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정보 공개돼가지고 자기 했던 결제했던 거 다 보여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주민들이 그러니까 행정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틀을 마련한 거죠. 실제 그 배경은 정말 아주 우연찮게 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헤매다가 어떻게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큰 사건이 된 거죠.
학생 인권 조례는 요거는 뭐 인권 조례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쨌든 주민들이 그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전라도에서 친환경 급식 조례를 만들 때는 그렇게 반대가 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좋은 음식 먹이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반대했다가 큰일 나지.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가 시행했던 그런 예죠. 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방자치에서 또 다른 형태인데요. 그 망원시장, 서울에 간 망원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망원동에 있겠죠, 그죠? 저기가 이제 그 뭡니까, 망원시장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은 홈플러스 들어오는 걸 막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슈퍼가 들어와가지고 재래시장 황폐화 시키는 거, 그걸 막는다고 뭐 몇 년 동안 싸웠고요. 그 결과 이제 그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네 번째 일로는 영업 못 하잖아요. 12시 이후까지 영업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유통산업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뭘 했냐면은 재래시장에 가면은 보통 이제 좌판 깔아놓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계라고 그러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런데도 병원을 못 가요. 왜냐하면 병원을 가려면은 좌판을 비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단골 손님 찾아오면은 팔긋지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바로 쳐다보고 이제 시장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가만 고민하다가 아, 잘 됐다. 옛날에 새마을금고에서 시장 돌아다니면서 수레 끌고 다니면서 동전 바꿔주고 예금 받아줬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보건소에 찾아가가지고 보건소 거기에 있는 의사, 뭐 소장님이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수레에다가 청진기, 뭐 체온계 뭐 이런 걸 싣고 시장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어깨 아프신 분은 손 들고 시장 오면은 요거 좀 어떻게 봐달라고 그러고 뭐 거기서 바로 치료 가능하면은 파스 하나 붙여주고요. 아니면은 예약 날짜 잡아주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잘하는 그 병원 소개시켜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 시장에 있는 좌판뿐만 아니라 뭐 그냥 점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점포 들어가 보면 전부 물건이고 주인 앉아 있는 데는 요만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건강, 특히 근골격계나 성인병이 상당히 많이 치유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보면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대통령은 저거 모르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앞만 뻘뻘 굴고 다녀도 저거 캐치 못해요. 왜냐하면 딱 그 지역의 특유한 그 지역만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저런 것들이 어떤 그 뭡니까 뭐 시의회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손에서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저렇게 자기 마을에서 자기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건 상당히 좋은 예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방분권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우리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사실 이제 저런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도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9시 출근해갖고 5시 퇴근할 때까지 보건소를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규정들은 서울시장이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냥 좀, 순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레도 뭐, 공짜로 생기는 거 아니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분권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사례일 것 같아요. 우리만 아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게 권한을 주는 거, 그게 지방분권이죠. 사실 뭐 헌법을 바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다가는 오늘 밤새요. 다만 이제 이 문제는 하나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밑바닥에서 맨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요. 우리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려면은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니까. 근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는 쥐꼬리만 하고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잖아요. 2대 8이라고 그랬거든요. 지방에서 쓰는 돈은 2, 중앙에서 쓰는 돈이 8. 그러다 보니까 분권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지방에서 돈이 필요하면은 중앙정부 보고 돈 좀 보태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주잖아요. 꼭 꼬리표 달아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쓰고 요거 쓸 때는 우리 허락받고 요거는 매칭 펀드 해가지고 당신도 돈을 마련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면 지방행정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2대 8을 4대 6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바꿨는가 모르겠어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아예 세금을 분할해서 내자는 거죠. 여기 이제 독일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물건 수입하면서 내는 돈 관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뭐 특허권 해가지고 받는 세금 뭐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라. 대신에 주민세 같은 것들 재산세는 지방에서 걷어서 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오산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오산시에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잖아요. 그 소득세는 누가 가져가요? 분명히 오산시에서 임명을 했고 오산시에서 일을 하고 오산시에서 월급 받았는데 그 소득세를 왜 중앙정부가 가져가요? 물론 뭐 또 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뭐 하여튼 좀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오로지 중앙정부의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방도 분명히 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동세로 만들자. 그래서 풀을 만들어 놓고 소득세, 법인소득세, 뭐 양도소득세 우리나라는 양을 못 키우는데 왜 그래요?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그럼 뭐 그냥 소득세, 뭐 갑근세 뭐 이런 것들은 모아가지고 풀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지방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되는 거죠.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지금처럼 그걸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지고 마치 선심 쓰듯이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놔 놓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게 만들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오산시장이 진짜 그래요. 공무원 하나 늘리려도 자기 마음대로 못 늘리잖아요. 행자부 갔다가 저기 그 기재부 가가지고 거기 그 예산 책정하는 과장 앞에 가서 손바닥 발이라도 빌어야 되거든요. 그럴 게 없이 저렇게 해서 풀을 만들어 기금으로 만들어서 쓰면 이제 독일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방이 좀 더 자유롭게 그 자기들의 행정이나 사업 같은 것을 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앞으로 헌법이 개정되는 논의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오는 총선 전후해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